시댁 식구들이 호주로 여행을 떠나며 식물인간이 된 남편의 병수발을 나 홀로 감당하게 된 이야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그를 따라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는다. 서울 평창동. 그해 12월 말에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진눈깨비가 오래된 저택의 기와지붕 위로 흩날리던 날들이었다. 마당에 심어진 늙은 소나무에서 소리피 드문드문 떨어졌고 부엌에서 풍기는 명절 음식 냄새와 설 준비로 식구들을 부르는 소리가 뒤섞여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서글프게 들려왔다. 내 이름은 강지은, 34세. 서울의 한 의료기기 유통회사에서 내부 회계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결혼한 지는 6년이 다 되어간다. 내 남편은 이태경, 37세. 밖에서 대문 너머로 보면 누구나 뼈대 있고 고급스러우며 복이 넘치는 집안이라 부러워할 가문의 막내 아들이다. 시댁의 대저택은 오래된 벽돌이 깔린 구분, 길 끝에 자리 잡고 있다. 높은 철대문 양옆으로는 값비싼 분재가 놓여 있고 널찍한 마당은 붉은 벽돌로 포장되어 있어 눈이 녹아내릴 때면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다. 이웃들은 이씨 집안에 복이 많다고 수군거렸다. 세 아들 모두 번듯하게 장성했고 시아버지는 지역 건설업계에서 크게 한자리 했던 분이며 시어머니는 사교에 능해 어딜 가나 고급 코트와 명품백,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고 다녔다. 시아버지인 이학수 영감은 올해 68세다. 과묵하지만 한 번 입을 열면 온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 정명희 여사는 64세로 목소리는 늘 꿀을 바른 듯 나긋나긋했지만 그 꿀 속에는 종종 가시가 돋쳐 있었다. 굳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시선만으로도 상대방이 스스로 자책하게 만드는 묘한 재주가 있었다. 대한민국 시어머니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기묘한 경지였다. 시댁에는 3형제가 있다. 장남인 이태주는 43세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는 호주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가전제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다. 어딜 가 나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며 입만 열면 계약, 자본회전, 시장 동향 같은 이야기뿐이었다. 차남인 이태성은 39세로 어른들의 비위를 잘 맞추는 달변가였다. 그의 말은 늘 부드러웠지만 솜사탕 같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뱀처럼 매끄러운 부드러움이었다. 내 남편 이태경은 막내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막내라는 단어가 사랑받는다는 뜻은 아니었다. 시부모님에게 남편은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완벽한 가족 사진 속의 흠집 같은 존재였다. 젊은 시절 그는 아버지가 꽂아주려던 번듯한 직장도 마다하고 넥타이를 매고 에어컨 바람을 쐬는 대신 냉동창고 수리 기술을 배우고 배달 트럭을 몰았다. 이학수 영감은 친척들 앞에서 남편을 대놓고 꾸짖은 적이 있다. 이 집에 머리 굴릴 줄 아는 놈이 없는 게 아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놈이 하나 있을 뿐이지. 넌 기어코 사서 고생을 하며 집안 먹칠을 해야 속이 시원하냐? 태경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 대꾸하지 않았다. 정 여사는 그때 옆 사람에게 들으라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남의 집 막내는 효도만 잘한다는데 우리 집 막내는 부모 잠 설치게 하는데 선수지 뭐예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났지만 식탁 아래로 남편이 내 손을 살며시 쥐며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늘 그랬다. 참고 인내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가끔은 그것이 그의 다정한 성정인지 아니면 지칠 대로 지친 포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시댁은 이른 설맞이 식사를 했다. 넓은 다이닝룸 한가운데 놓인 식탁에는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모둠전, 잡채, 그리고 내가 오후 내내 끓인 태경이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올라와 있었다.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집안은 화려한 샹들리에 빛으로 환해 겉보기엔 완벽한 가족의 화목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세상 많은 일들이 겉보기엔 아름다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시투성이인 법이다.
정 여사는 태준의 밥그릇 위에 큼직한 갈비 한 점을 올려주며 환하게 웃었다. 태준아, 많이 먹어라. 요즘 매장 늘리느라 고생이 많지? 살이 쏙 빠졌네. 태준이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조금 샤프해져야 폼이 나죠, 어머니? 이번에 호주에서 물건 들어오는 타이밍 맞춰서 신규 매장 오픈 대대적으로 갈 겁니다. 이 영감도 흐뭇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은 그렇게 스케일이 커야 하는 법이다. 그래야 남들이 우리 집안을 우러러보지. 태성이 즉시 거들었다. 형님 진행 속도는 못 따라가죠. 아버지, 저도 형님 쫓아가느라 가끔 현기증이 납니다. 요즘 세상의 온라인 마케팅, 브랜딩 없으면 장사 못해요. 트렌드를 쫓아가야지 옛날 방식 고집하면 바로 도태됩니다. 정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짓더니 나를 향해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지은아, 너도 들었지? 집안의 남자라면 큰 뜻을 품어야지. 매일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고 냉동창고 공구들이나 만지작거려서야 언제 번듯해지겠니? 누구를 향한 말인지 뻔했다. 태경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만 먹었다. 그러다 내 숟가락 위에 두부 한 조각을 올려주며 작게 말했다. 당신도 먹어. 오늘 찌개간이 딱 맞네. 그 작은 한마디였지만 허세와 과시로 가득 찬 식탁에서 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화려한 말주변은 없을지언정 제때 올려주는 반찬 한 점이 가끔은 금은보화보다 따뜻한 법이다. 이 영감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보았다. 태경이 네 회사 요즘 상황은 어떠냐? 식탁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평소 시아버지는 남편의 사업에 대해 묻는 법이 없었다. 책망할 때를 제외하고는 태경이 고개를 들고 차분히 대답했다. 네. 연말이라 농산물 쪽 냉동창고 유지보수건이 몇 개 들어와서 직원들 보너스 챙겨주고 장비 돌릴 정도는 됩니다, 아버지. 태준이 비웃듯 말했다. 나쁘지 않네. 막내는 요즘 너무 입을 닫고 살아. 돈 긁어 모으면서 아무한테도 티를 안 낸다니까. 태경은 형을 보며 깍듯이 대답했다. 형님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회사 돈이야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나면 자랑할 것도 없죠. 정 여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평소답지 않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이번 달 수주는 꽤 되니? 그 창고 부지는 법인 명의냐? 아니면 네 개인 명의냐? 가족끼리 뭐 숨길 게 있다고 그래. 국그릇을 들고 있던 내 손이 멈칫했다. 지나가는 듯한 질문이었지만 몹시 불길했다. 6년 전 내가 시집 온 이후로 정 여사는 단 한 번도 남편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일은 힘들지 않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창고, 수주량, 명의를 묻고 있었다. 태경이 천천히 대답했다. 네, 회사 일은 회계팀장이 따로 장부를 관리해서요. 저도 식사 자리에서 바로 기억날 만큼 꿰고 있지 못합니다, 어머니. 이 영감이 미간을 찌푸렸다. 부모가 묻는데 대답하는 꼬락서니하고는 태경이 입을 떼기 전 내가 서둘러 옅은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다. 아버님,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그이가 하루 종일 현장에 있어서 피곤한가 봐요. 나중에 서류 보고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라고 할게요. 정 여사가 나를 흘겨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지만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며느리가 남편 편드는 건 좋다만 현명한 여자라면 남편이 형제들 챙기고 도리 다하게끔 내조를 잘해야 하는 법이다.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야. 지은아, 나는 고개를 숙이며 네라고 답했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돈으로 환산될 때만 진해지는 피라면 물보다 나은 게 대체 무엇일까?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태주는 신규 매장 계획을 떠벌렸고 태성은 간간히 농담을 던졌다. 정 여사는 이따금씩 내 남편을 쳐다보았는데 평소에 한심해하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꼼꼼히 계산하고 재는 듯한 이질적인 눈빛이었다. 그날 밤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작게 물었다.
오늘 어머님 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당신 회사 일을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태경은 손목시계를 풀어 화장대에 올려놓고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당신 명심해. 누가 회사 서류나 계좌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고 해. 창구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냐고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내가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 있어? 그는 커튼을 치며 평온한 목소리지만 굳은 눈빛으로 말했다. 아직은 몰라.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친절하게 굴 때는 보통 내게서 빼앗을 게 필요해졌을 때야.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창밖 늙은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거실에서는 태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저택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고 고급 향냄새가 나며 벽에는 반듯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이곳이 집이 아니라 거대하고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은밀하게 썩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트기 전부터 일어났다. 마당에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명절 전을 부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가운 물소리가 타일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시리게 들렸다. 나는 가족들을 위해 전복죽을 끓이고 태경이 현장에 가져갈 도시락을 쌌다. 그는 집에서 아침을 잘 먹지 않았다. 밥투정이 아니라 식탁에 앉을 때마다 누군가 그의 자존심을 긁어대기 때문이었다. 남들은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시댁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비수가 날아들었다. 도시락을 건네며 내가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가? 태경이 점퍼 지퍼를 올리며 대답했다. 남양주 쪽에 급하게 점검할 농산물 건조기가 들어왔어. 연말이라 급하다는데 미루면 저분들 물건 다 망가져. 나는 그의 두 손을 물끄러미 보았다. 태준처럼 희고 매끄러운 손도, 태성처럼 부드러운 손도 아니었다. 마디마디 굵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기계 만질 때 거슬릴까봐 손톱은 늘 바투 깎여 있었다. 하지만 그 투박한 손으로 그는 비 안 새는 슬레이트 지붕 창고 하나, 직원 3명, 시동이 툭하면 꺼지는 중고 트럭 한 대로 지금의 회사를 일궈냈다. 결혼 초창기 현장에 따라간 적이 있다. 땡볕에는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바짓가랑이까지 지늘기 튀는 공터였다. 그런데도 그는 굉음을 내는 기계들 사이에서 큰 기업을 세운 회장님처럼 눈을 반짝였다. 저긴 압축기 구역이고 여긴 부품 창고야. 나중엔 농부들이 풍년일 때 헐값에 넘기지 않게 소규모 냉동창고 임대도 할 거야. 내가 장난스레 우리 대기업 회장님 납셨네. 라고 하자 그가 작업복 소매로 땀을 닦으며 웃었다. 회장은 무슨, 그저 직원들 월급 안 밀리고 명절에 빈손으로 집에 안 가게 하는 게 내 유일한 목표야. 내 눈엔 그보다 듬직하고 멋진 남자가 없었지만 시댁 식구들 눈엔 여전히 기름때 묻은 못난 막내일 뿐이었다. 그날 정오 무렵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업무 시간에 연락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 발신자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은아, 오늘 오후에 일찍 좀 들어올 수 있겠니?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은 아니고 아버님이 식구들 다 같이 일찍 밥 먹자고 하셔서 태준이가 사업 건으로 의논할 것도 있고 하니 와서 음식 준비 좀 거들어라. 음식 준비라고 하셨지만 나는 머릿수 채우러 오라는 뜻임을 알았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란 가끔 식탁 구석에 끼워 넣는 보조의자 같은 존재였다. 가족 사진 구색 맞출 때 끌어다 앉히고 끝나면 다시 치워버리는. 오후에 대문에 도착한 이태준의 검은색 세단이 마당에 세워져 있었다. 새 차를 갓맞춰 차체에 하늘이 반사될 정도로 번쩍였다. 현관 계단 근처에서 태성이 전화기를 들고 아주 은밀하게 통화 중이었다. 알아요. 하지만 그쪽에서 너무 압박하니까 3일 안에 담보 서류 못 넘기면 물건 싹 다 묶인다고요. 부모님 귀에 전부 들어가게 할 순 없잖아요.
내가 들어서는 인기척에 태성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얼굴이 흠칫하더니 이내 가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재수 씨 왔어? 회사 일찍 끝났나 보네? 내가 대답했다. 네, 어머님이 일찍 오라셔서요. 거래처랑 통화하시나 봐요? 태성이 손을 내저었다. 그냥 쓸데없는 일. 연말 되니 다들 돈 달라고 난리네. 돈 달라는 놈, 물건 내놓으라는 놈, 엉망진창이야. 그는 웃었지만 목소리는 건조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말실수를 한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법이다. 내 직업은 회계사다. 남들이 잊고 싶어 하는 숫자를 기억하는 게 내 직업이었다. 부엌에서 정 여사는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평소처럼 재료 손질을 시키지 않고 의자를 빼주며 앉으라고 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보렴. 태경이 회사 연말 장사 좀 괜찮니? 나는 식탁에 떨어진 파부스러기를 주우며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다. 글쎄요, 어머니. 그이가 저한테 회사 이야기는 잘 안 해서요. 그냥 연말이라 좀 바쁘다고만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나를 뚫어지게 보았다. 부부가 꿍꿍이가 있어서 쓰나. 집안 경제권 쥐인 여자가 남편 빚이 얼만지 재산이 얼만지 명의는 누군지 꿰고 있어야지. 나는 역게 웃었다. 저희 부부는 그이가 회사 일 알아서 하고 전제 직장이라고요. 너무 깊게 간섭하면 제가 잘 몰라서 방해만 될까 봐서요. 정 여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넌 착한 게 탈이야. 너무 순하면 손해본다. 나중에 남들이 물어볼 때 아무것도 모르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경고에 가까웠다. 언젠가 남들이 물어볼 날이 올 거라는 경고. 그날 저녁 식사는 전날보다 사람은 적었지만 공기는 훨씬 무거웠다. 이 영감이 상석에 앉고 우측에 태준, 좌측에 태성이 앉았다. 태경은 작업복에 흙먼지를 조금 묻힌 채 늦게 귀가했다. 그가 손을 씻고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불렀다. 태경아, 서재로 좀 와라. 나는 부엌에 서서 데친 나물 접시를 든 채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돌아보며 나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부부로 산 세월이 얼만데 그가 안심하라고 할수록 그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 영감의 서재는 거실 바로 옆이었고 나무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집이 오래되어 낮은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이 영감이 말했다. 핏줄이 좋을 땐 몰라도 힘들 땐 서로 돕고 살아야지. 태준이하고 태성이가 호주 쪽 물건 묶인 거 풀려면 단기 자금이 좀 필요하다. 네 회사에서 얼마나 융통해 줄 수 있느냐? 태경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회사 돈은 제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지원을 하려면 명확한 목적의 계약서와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태준이 콧방귀를 꼈다. 너 말하는 꼰세가 남보다 못하네. 형제끼리 돕자는데 무슨 계약서 타령이야. 태경은 흔들림 없었다. 형제니까 더 확실히 해야죠. 돈 거래가 흐려지면 형제 의도 상합니다. 태성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태경아, 우리 쪽에서 잠깐 융통만 하는 거야. 명절 지나고 물건 풀리면 바로 갚아. 동생이 형들 좀 도와줘라. 나중에 다 갚을게. 태경이 물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방 안에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일단 200억. 나는 밖에서 나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200억이 태준의 입에서는 사다리 좀 빌려달라는 듯 가볍게 나왔다. 태경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안 됩니다. 이 영감이 역정을 냈다.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둘 다입니다, 아버지. 회사엔 수주받은 계약이 있고 직원들 월급, 세금, 장비 대출금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돕자는 말 한마디로 회사 자금을 밖으로 뺄 순 없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우리 막내 아주 원칙주의자 나셨네. 옛날에 이 집구석에서 너 먹여주고 재워줄 때 넌 계약서 썼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경이 작지만 분명하게 답했다.
저 키워주신 은혜는 평생 갚겠지만 그 은혜가 제 회사 자산을 언제든 빼갈 수 있는 권리가 될 순 없습니다. 서재문이 벌컥 열리며 태준이 험악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나를 발견한 그는 내 손에 들린 접시를 쓱 보고는 비웃었다. 재수 씨 귀도 참 밝네. 이 집안 사람들은 다들 숨은 재주가 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반찬 올리려던 참이었어요. 엿들을 생각 없었습니다. 태준이 얼굴을 들이밀며 낮고 날카롭게 속삭였다. 들었으면 남편 간수나 잘해. 식구들끼리 피눈물 나게 필요할 때 지 혼자 살겠다고 뻗대지 말라고. 세상 혼자 똑똑하게 굴다간 명대로 못 사는 수가 있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이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한치의 장난기도 없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방으로 들어간 후 태경은 작은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나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그의 곁에 놓았다. 200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태경은 내가 들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다. 200억이 다가 아닐 거야. 그건 더 거대한 구멍을 덮기 위한 헝겊 조각에 불과해. 나는 그의 곁에 앉았다. 당신 눈치챈 거 있지? 그는 수첩을 덮고 나를 지그시 보았다. 지은아, 이제부터 어머니나 큰형님이 내 회사 계좌, 창고, 법인 공인인증서, 내 보험에 대해 물으면 딱 한마디만 해. 모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모른다고 할게. 알아도 모르는 거야. 내가 그의 손을 잡자 평소보다 차가웠다. 겁나? 그는 창밖을 보았다. 눈발이 마당의 붉은 벽돌 위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내 돈을 빌리려는 게 겁나는 게 아니야. 나를 더 이상 돈 빌려달라고 부탁할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무서운 거지. 나는 그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나중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야 깨달았다. 궁지에 몰린 가족은 더 이상 서로를 혈육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자신들의 살기를 열어줄 부동산 등기권리증, 생명보험증권, 인감도장 정도로 여긴다는 것을. 그날 오후 12월의 끝자락. 서울에는 아침부터 진눈깨비가 내려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었다. 회사에서 미수금 장부를 대조하고 있을 때 태경의 문자가 왔다. 오후에 농산물 건조기 점검하러 남양주 창고에 가. 저녁은 당신이랑 집에서 먹을게.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좀 남겨놔줘. 나는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다. 남들은 그가 무뚝뚝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와 있을 때는 달랐다. 화려한 꽃이나 촛불, 닭살 돋는 멘트는 없어도 내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날이 추우니 옷을 껴입으라는 걸, 내가 일에 지칠 때면 따뜻한 생강차를 타주는 다정함이 있었다. 부부의 정이란 하늘에 맹세하는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부엌 한편에 남겨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있는지도 모른다. 오후 4시쯤 남편 회사의 현장 소장인 최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거친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 사모님, 제 말 침착하게 들으세요. 대표님이 창고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 뒤쪽 철제 캐비닛에 세게 부딪혔다. 쓰러지다니요? 의식은요? 최 소장님,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최 소장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현기증이 난다고 하시더니 계단에서 헛디뎌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셨어요. 처음엔 사모님 이름도 부르셨는데 이내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며 모니터의 숫자들이 뭉개졌다. 가방을 움켜쥐고 회사 밖으로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다. 눈비가 섞여 내리는 퇴근길 도로는 꽉 막혀 있었다. 설맞이 준비로 바쁜 사람들 틈에서 나만 심장이 터질 듯 차 안에 갇혀 있었다. 최 소장에게 몇 번이나 다시 전화했지만 응급실로 가고 있다는 말뿐이었다. 내가 태경이 이상한 걸 마시거나 누가 찾아왔냐고 묻자 최 소장이 몇 초간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아,
아까 큰형님 차를 모는 김 기사가 와서 도시락이랑 홍삼 진액을 주고 갔어요. 어머님이 대표님 챙겨주라고 보냈다고요. 대표님도 어머니가 보냈다는 말에 그걸 드셨거든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머님이 보냈다고? 며칠 전 식탁에서 어머님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랐다. 창고와 서류를 묻던 질문. 그리고 태경이 남긴 누가 묻든 모른다고 해라는 경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코트는 눈에 젖었고 머리는 얼굴에 들러붙어 숨이 턱턱 막혔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최 소장이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우리 그이는요, 안에서 응급처치 중입니다. 들어올 때 통증에는 반응하셨는데 눈을 못 뜨세요. 유리창 너머로 태경이 보였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 있었다. 아침만 해도 된장찌개비로 울고 싶었지만 목이 꽉 메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미동도 없었다. 울고 싶었지만 목이 꽉 메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너무 두려우면 사람은 울지 못하고 숨만 쉬는 시체가 된다. 젊은 의사가 나와 보호자를 찾았다. 환자분 아내입니다. 의사가 차분히 설명했다. 두부 타박상으로 인한 뇌진탕입니다. 현재 외상 후 의식 장애가 있어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당장 수술할 단계는 아니지만 장담할 순 없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현재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이동을 삼가고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입원 수속을 밟으며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정 여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태경의 사고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한 박자 쉬더니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어쩌다 그런 일이. 넌 어디서 뭘 처하고 자빠졌기에 남편이 그 지경이 되도록 두어. 첫마디가 남편의 상태가 아니라 내 탓이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지만 나는 견뎌냈다. 지금 병원이에요. 의사가 경과를 지켜봐야 한대요. 어느 병원이냐? 아버님 모시고 당장 가마. 20분도 채 안 되어 태준이 시부모님보다 먼저 도착했다. 구겨진 곳 하나 없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그는 나를 보지도 않고 간호사 데스크로 직행했다. 이태경 환자 어느 병실입니까? 사고 원인 기록됐나요? 건강보험, 상해보험 청구하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동생의 안위보다 보험 서류를 먼저 묻다니. 그가 나를 보며 표정을 싹 바꾸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재수 씨, 정신 차리고 병원비부터 처리해야지. 다들 울고만 있으면 어떡해. 이성적인 말 같았지만 그 이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섬뜩했다. 형의 고통 앞에서 그토록 이성적인 건 배짱이 아니라 머릿속에 이미 대본이 짜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윽고 이 영감과 정 여사가 도착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엉엉 울더니 눈물이 턱에 닿기도 전에 내 손을 꽉 움켜쥐었다. 지은아, 태경이 쓰러지기 전에 뭐 먹은 거 있냐? 나는 대답했다. 최 소장님 말씀으론 김 기사가 와서 도시락이랑 홍삼 진액을 주고 갔대요. 어머님이 보내셨다면서요. 순간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남들은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떨림이었다. 그녀는 즉시 내 손을 놓고 태준을 보았다. 김 기사 어딨어? 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저도 모릅니다. 퇴근했나 보죠. 그때 복도 끝 자판기 옆에 서 있는 김철민 기사를 발견했다. 회색 패딩을 입고 헬멧을 든 채 안색이 창백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쏜살같이 돌아섰다. 김 기사님, 내가 불렀지만 그는 멈칫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다. 태준이 내 앞을 쓱 가로막으며 낮게 말했다. 내가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지금은 태경이부터 챙겨. 나는 태준, 정 여사, 그리고 사라진 김 기사의 빈자리를 번갈아 보았다. 처음에 느꼈던 공포는 이제 훨씬 차갑고 예리한 다른 감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잠시 후 의사의 허락을 받고 짧게 면회를 했다. 태경은 눈을 감은 채 숨만 고르게 쉬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그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에서 미세한 기름 냄새가 났다. 태경 씨, 나 여기 있어. 내 목소리 들리면 돌아와야 해. 된장찌개 아직 안 데웠어. 밥 거르지 마. 농담처럼 말하려 했지만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툭 떨어졌다. 그는 내 손을 마주 잡지도 눈을 찡긋하지도 않았다. 유리창 밖에서는 태준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 전부 들리진 않았지만 사고, 서류, 타이밍 같은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이 영감은 돌처럼 굳은 얼굴이었고 정 여사는 유리창 너머 아들을 보며 도저히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지만 사라진 홍삼 진액병, 자리를 피한 김기사, 그리고 깨어나지도 않은 동생의 보험부터 챙기는 형. 나는 이 불어닥친 바람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누군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서 쪽잠을 자던 나는 구두 발소리에 놀랐겠다. 이 영감, 정 여사, 태준이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와 이야기 중이었다. 나는 황급히 일어났다. 아버님,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영감이 나를 쳐다보며 짧게 말했다. 가족회의 끝에 태경이를 집으로 데려가 보살피기로 했다. 내 귀를 의심했다. 집으로요? 어제 의사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눈가를 훔치며 한숨을 쉬었다. 병원에 사람도 많고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니. 우리 집은 개인 주치의의 전담 간호사까지 둘 형편이 되니 집에서 케어하는 게 낫다. 병실 창문 너머로 여전히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남편이 보였다. 나는 침착하려 애썼다. 어머니, 그래도 불안해요. 며칠만 더 지켜보면 안 될까요? 태준이 말을 잘랐다. 재수 씨는 회계사지 의사가 아니잖아.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 집에서 간호나 잘해. 간호나 잘해라는 말이 가볍게 날아와 내 어깨에 무거운 납덩이처럼 얹혔다. 나는 어제 만난 병원 의사를 찾아가 호소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의학적으로는 병원에 남는 걸 권장합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이 강하게 퇴원을 요구하고 전담 의료진을 배치해 집에서 책임지겠다고 서약하면 저희가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다급히 말했다. 선생님, 제가 아내입니다. 전 남편이 여기 있길 원해요. 이 영감이 즉각 호통을 쳤다. 네가 아내라도 이 집에는 애비애미가 있다. 어디서 남들 앞에서 분란을 일으켜. 말문이 막혔다. 나는 아내지만 이 집안의 가부장적 권력 앞에서는 그저 고개 숙여야 할 며느리일 뿐이었다. 오래되고 낡은 논리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집안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정오 무렵 태경은 평창동 대저택으로 옮겨졌다. 앰뷸런스가 대문 앞에 서자 동네 사람들이 기웃거렸다. 쇼를 두른 정 여사가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흐느꼈다. 우리 불쌍한 막내, 멀쩡하던 애가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다니. 나는 들것을 뒤따르며 코트 자락을 꽉 쥐었다. 식물인간. 그녀는 내 남편이 대문을 넘기도 전에 그의 운명의 멋대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병실로 개조되었다. 원목 소파는 벽으로 밀려나고 붉은 카펫 위에는 최신식 의료용 침대가 놓였다. 옆에는 잠금 장치가 있는 약장, 수액거리, 심장 박동 모니터, 소독용품이 자리 잡았다. 평소의 고급 향냄새 대신 싸늘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벽에는 여전히 이 영감 칠순 때 찍은 대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태준과 태성은 부모님 곁에 당당히 섰고 나는 꽃화분 뒤에 살짝 가려진 채 서 있었다. 그땐 그 사진이 서글펐는데 지금 보니 불길한 예언 같았다. 오후에 태준이 백승호라는 의사를 데려왔다. 50대 후반의 단구에 금태 안경을 낀 그는 말을 아주 느릿하게 했다. 제가 아는 분입니다. 의식장애 환자 경험이 많으시니 앞으로 태경이 주치의를 맡아주실 겁니다. 내가 즉시 물었다.
병원 차트는 보셨나요? 백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봤습니다. 환자 상태가 꽤 복잡합니다. 외상 후 의식 장애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한자 한자 매달리듯 물었다. 병원에서는 식물인간이나 회복 불가능이라는 확진은 안 내렸잖아요, 선생님? 백 의사는 안경 너머로 나를 보며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학에선 한 단어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환자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식사도 못하고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 집중 케어해야 합니다. 거의라는 두 글자가 끔찍하게 들렸다. 확진은 아니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엔 충분한 단어였다. 그날부터 백 의사는 진료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몇 줄을 훔쳐보았다. 의식장애 지속, 반응 미미, 보호자의 전적인 감동 및 케어 요망, 스스로 치료를 결정할 인지 능력 없음. 내가 물었다. 만약 깨어날 징조가 보이면요? 백 의사가 펜을 멈췄다. 징조가 있으면 제게 보고하세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마십시오. 기대가 크면 간병하는 사람만 지칩니다. 위로를 가장한 그 말은 내 얼굴에 끼얹는 찬물과도 같았다. 저녁이 되자 정 여사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 곁에서 남편의 손을 닦으며 그녀의 통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네, 우리 태경이가 거의 식물인간이랍니다. 주치의도 가망이 없대요. 이제 지은이 간호에만 의존해야죠. 수건을 꽉 쥐었다. 그 누구도 서면으로 남편이 식물인간이라고 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그 거짓은 기정사실이 되어온 친척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2시간마다 남편의 얼굴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고 근육이 굳을까봐 마사지를 해주고 미음 한 숟갈을 떠먹이며 그가 삼키기를 기다렸다. 흘러나온 미음을 닦아주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태경 씨, 내 말 들려? 들리면 눈이라도 깜빡여봐. 한 달 동안 설거지 면제해 줄게, 응? 평소 같으면 불공정 계약이라며 웃었을 텐데 그는 미동도 없었다. 모니터에 심장 박동 소리만이 섬뜩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울렸다. 눈물이 그의 손목에 떨어졌다. 혹시라도 그가 듣고 슬퍼할까봐 황급히 닦아냈다. 부부의 연이 100년이라지만 남편이 말도 시선도 없이 누워있을 때 아내는 그 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다음 날 아침, 정 여사는 젊은 간호사를 데려왔다. 윤아영 간호사다. 내가 너 돕고 태경이 상태 체크하라고 고용했어. 넌 간병에 서투니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안심이지. 아영은 30살쯤 되어 보였고 싹싹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부터 제가 대표님 케어를 돕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라 반가웠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두꺼운 검은색 다이어리를 보는 순간 안도감은 사라졌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다이어리를 내려놓고 첫 페이지에 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투약 시간, 식사 시간, 처치자, 처치 후 상태 확인 서명. 정 여사가 나를 보며 나직이 말했다. 이제부터 태경이와 관련된 모든 처치는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집에 큰일이 생겼을 땐 백지수표보다 확실한 서류가 있어야 뒤탈이 없는 법이거든. 나는 다이어리와 미동 없는 남편을 번갈아 보았다. 그 순간 그 다이어리가 간병 일지가 아니라 나를 올가맬 죄수 명부처럼 느껴졌다. 아영이 온 후로 거실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볼펜 소리가 쉼없이 종이 위를 사각거렸기 때문이다. 내가 태경의 얼굴을 닦으면 그녀가 적었고 내가 수건을 바꾸면 또 적었고 물을 떠먹여도 적었다. 심지어 내가 베개를 고쳐주고 돌아보면 마치 큰 건수라도 잡은 양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처음엔 직업정신이 투철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이상했다. 아영은 시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었다. 강지은 보호자 직접 미음 취식함, 강지은 보호자 직접 몸 닦음,
강지은 보호자 직접 준비된 약 투여함. 직접 준비된 약 투여함이라는 대목에서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영 씨, 약은 아영 씨가 약장에서 꺼내거나 백 선생님이 지시한 거잖아. 왜 내가 직접 약을 관리한다고 적어? 아영이 흠칫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 사모님이 대표님 곁에 가장 오래 계시고 사모님이 먹여주시니까 꼼꼼히 적느라 그랬습니다. 자세한 거랑 사실과 다른 건 다르지. 난 먹여주기만 하는 거야. 무슨 약인지, 용량이 얼만지는 의사랑 아영 씨가 책임지는 거고. 아영은 고개를 숙였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 내용을 줄그어 지우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렸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내 직업병은 오늘 수정되지 않은 한 줄이 내일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인생이란 거대한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파놓은 작은 구덩이에 발이 빠져 무너지는 것이다. 그날 오후 백 의사가 다녀갔다. 태경의 눈동자와 혈압을 체크하고 차트를 쓰더니 정 여사와 대화를 나눴다.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있습니까? 아직 반응이 극히 미미합니다. 보호자의 밀착 감시가 필요하며 향후 문제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모든 처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원인 규명이라는 단어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 여사가 즉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들었지? 간병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해. 네, 어머니.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안다. 하지만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거잖니. 미음 한 숟갈 잘못 넘겨. 사례가 들리거나 약 하나 잘못 먹이거나 몸 한 번 잘못 닦아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니? 그럴 땐 서류가 명확해야 선량한 사람이 보호받는 거다. 마침 태준이 거실로 들어오며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비웃듯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지. 재수 씨, 매일 일지에 서명해. 떳떳한 사람이 서류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 또 그 소리였다. 평온한 얼굴로 장남의 권위로 짓누르며 덧안으로 내 등을 떠미는 목소리. 나는 다이어리를 집어들고 한 장씩 넘겼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 미리 적혀 있는 대목도 있었다. 19, 30 강지은 보호자 지시에 따라 수면 유도제 투약. 지금은 저녁 6시도 안 되었는데 말이다. 나는 그 줄을 가리켰다. 아주버님, 어머니, 여기 7시 반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아직 6시입니다. 그이한테 아무것도 안 먹였어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영은 사색이 되었다. 정 여사가 아영을 날카롭게 째려보더니 이내 웃어 넘겼다. 얘가 종일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시간을 착각했나 보구나. 나는 아영을 똑바로 보았다. 착각했으면 지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두 줄 긋고 다시 수정 서명해줘요. 아영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태준이 불쑥 나섰다. 재수씨, 뭐 그렇게 나를 세워? 한 줄 실수한 거 가지고 사람 죽일 듯이구네. 나는 깍듯이 대답했다. 아주버님께서 백지수표보다 서류가 확실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서류가 확실하려면 오타 하나도 없어야죠. 태준이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재수씨, 요즘 아주 매서워졌네. 나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말했다. 제가 회계사잖아요. 글자랑 숫자 보는 게 직업이라서요. 그때 현관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태성이 헛기침을 했다. 태준이 획 고개를 돌려 쳐다보자 태성은 슬그머니 마당 쪽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백 의사가 돌아간 후 정 여사가 고급 전복죽을 끓여왔다. 태경이 좀 먹여라. 의사가 영양 보충을 해야 한대서 특별히 준비했다. 나는 전복죽을 보았다. 죽은 누가 끓였나요, 어머니? 주방 아줌마가 끓였다. 왜? 내가 내 아들 해칠까봐 겁나니? 아주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일지에 정확히 기록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정 여사는 입꼬리만 올린 채 웃었다. 그래, 꼼꼼히 기록해야지.
나는 남편의 상체를 조금 일으켜 세우고 아주 천천히 죽을 떠먹였다. 아영이 옆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내가 죽을 입가로 가져가는 순간 찰칵 하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쥐죽은 듯 조용한 방 안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아영을 돌아보았다. 지금 뭐 찍은 거예요? 그녀가 흠칫 놀라며 변명했다. 아, 처치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려고요. 그 기록 누구한테 보내는 건가요? 아영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못하자 정 여사가 나섰다. 가족들 보라고 남기는 거다. 중환자가 있으니 모든 게 투명해야지. 나는 죽 그릇을 내려놓았다. 시집 온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투명한 건 좋지만 제가 남편 간병하는 사진을 찍는다면 그 사진이 누구에게 가고 어디에 쓰이는지 저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이 엉뚱한 용도로 쓰이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태준이 코웃음을 쳤다. 재수 씨,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집안 어른들께서 매사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셔서 따를 뿐입니다. 정 여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더 이상 나는 그들의 눈에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고 나는 남편 곁에 앉아 오후에 몰래 녹음해둔 휴대폰 파일을 확인했다. 정 여사, 태준. 백 의사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이것이 당장 쓸모가 있을진 몰라도 적어도 내 불안감이 과대망상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밤 11시쯤 부엌으로 물을 가지러 가는데 별채 쪽에서 아영의 아주 작은 통화 소리가 들렸다. 네, 기록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한 줄 수정하라고 해서. 네, 아시잖아요. 태준 상무님 지시대로 하고 있지만 너무 무서워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영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네, 어떻게든 서명 받아낼게요. 그런데 만약 사모님이 끝까지 서명 안 하시면 어쩌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영이 눈물을 닦으며 황급히 전화를 끊는 것은 분명히 보았다. 방으로 돌아와 은은한 조명 아래 누워있는 남편을 보았다. 며칠 새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읊조렸다. 여보, 당신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간호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야. 나한테 어떤 책임을 덮어씌울 서류에 내 서명이 필요한 거야. 그의 차가운 손등에 내 이마를 댔다. 옛말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지만 무작정 참고 구덩이로 끌려가는 이 차라리 독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창밖으로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탁자 위의 검은색 다이어리는 조용히 나를 옥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 여사가 나를 다이닝룸으로 불렀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빗물 섞인 눈이 마당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다. 식탁 상석에 이 영감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태주는 창가에서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 중이었다. 안 돼. 3일 뒤면 너무 늦어. 호주 쪽 물건 잡혀 있는 거 당장 담보 서류 넘길 테니까 계약 해지 마가. 나를 발견한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태성도 다 식어버린 커피를 휘저으며 밤을 새운 듯 눈밑이 시커맸다. 정 여사가 내게 의자를 빼주었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나는 거실 쪽에 누워있는 태경을 힐끗 보았다. 아영이 수건을 갈아주며 이따금 이쪽을 힐끔거렸다. 자리에 앉자마자 불길함이 엄습했다. 이 영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일 나와 네 시어머니 그리고 형들 모두 호주로 출국한다. 내 귀를 의심했다. 호주요? 태경 씨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정 여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진 사람처럼 예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이야. 태준이랑 태성이가 호주 프랜차이즈 쪽에 대규모 물건이 묶여 있어서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가서 도장 찍고 서류 처리해야 할 게 산더미란다. 연말이라 안 가면 큰일 나. 나는 반문했다. 그의 의식도 안 돌아왔고 아직 집에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다시 병원으로 모시고 제가 거기서 간호하면 안 될까요? 이 영감이 버럭 화를 냈다. 또 그 소리냐? 환자를 물건 옮기듯 이리저리 옮길 셈이야? 백의사도 있고 전담 간호사도 있고 이 집에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호들갑이야. 울컥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삼켰다. 태준이 거실에서 들어오며 재킷 단추를 채우며 건조하게 말했다. 재수 씨, 가족들 모두 해결해야 할 사업이 산더미야. 태경이는 집에 재수 씨도 있고 윤 간호사도 있잖아. 넌 아내니까 남편 곁 지키면 돼. 호주 쪽 외상 매출금이나 계약 서류 문제는 네가 알아도 소용없는 일이야.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에 내가 고개를 들자 태주는 말실수를 깨달은 듯 흠칫하며 시선을 돌렸다. 태성은 손톱으로 유리잔을 긁으며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정 여사가 부드럽게 타일렀다. 지은아, 여자로 태어나 시집 왔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짊어져야 하는 거란다. 태경이가 널 얼마나 아꼈니? 이제 네가 그에 대신 집안의 기강을 지켜야지. 기강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덫을 지키는 것인가? 나는 차마 묻지 못하고 대답했다. 네, 제가 간호할게요. 하지만 모든 처치는 의사 처방대로만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119 부르고 병원으로 갈 겁니다. 정 여사는 평소보다 오래 나를 쳐다보더니 미소 지었다. 네 본분만 다하면 된다. 그날 하루 종일 저택은 짐을 싸고 서류를 챙기느라 어수선했다. 태주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며 법적 대리인 830억 절대 유출되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내가 따뜻한 물을 떠가다 그 말을 듣자 그는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태성은 평소와 달리 몹시 불안해 보였다. 내가 태경의 병상에 있을 때 그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아주버님, 뭐 필요하세요? 그는 화들짝 놀라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태경이 상태 좀 보려고 가까이 오셔서 보세요. 그래도 형제인데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뒷걸음질을 쳤다. 됐어? 쉬게도. 그의 눈빛은 사과하고 싶지만 그 사과가 엄청난 죄악을 끌고 올까봐 두려워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오후가 되자 이 영감은 서재문을 직접 자물쇠로 잠갔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전통 제실제사가 있을 때 쓰는 방과 1층의 문서 보관실까지 굳게 잠갔다. 열쇠는 그의 안주머니에 들어갔다. 계단에서 내려오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뭘 훔쳐보는 게냐. 아버님께서 방을 잠그시길래 청소라도 미리 해둘까 여쭤보려 했어요. 필요 없다. 저 방들은 네가 손댈 곳이 아니야. 나는 네라고 답했지만 내 머릿속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아픈 사람이 집에 있고 가족들이 멀리 떠나는데 가장 삼엄하게 잠가두는 곳이 약장이 아니라 서류방이라니. 그날 밤 정 여사는 주방 냉장고를 점검했다. 그녀는 이미 조리된 반찬통들을 챙겼다. 장조림, 생선구이, 나물무침. 명절을 앞둔 재벌가 주방치고는 온기 하나 없는 플라스틱 용기들 뿐이었다. 그녀가 냉장고 상단에서 금색 뚜껑이 덮인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안에는 값비싼 산삼 배양근과 특제 한약재가 다려진 진액이 들어있었다. 이건 너 주려고 특별히 다려놓은 거다. 나는 멈칫했다. 저한테요? 그래. 밤낮으로 아픈 남편 병수발 들다. 네가 쓰러지면 누가 돌보겠니? 먹기 편하게 달달하게 신경 썼다. 그녀는 진액병을 냉장고 맨 윗칸에 눈에 띄게 올려놓았다. 꼭 챙겨 먹어라. 나중에 태경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시어미가 며느리 박대했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홍삼 진액. 태경이 사고 당일 마셨다는 진액이 오버랩되었다. 주는 사람의 호의보다 주는 방식이 사람을 더 소름 돋게 만들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먹을게요. 그녀는 내가 진짜 먹을지 감시하려는 듯 쳐다보았다. 지금 먹지 그러니 내가 그릇 꺼내주마. 나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방금 밥 먹어서 배불러요. 밤에 태경 씨 간호하다가 야식으로 먹을게요. 그녀는 못마땅해 했지만 더 강요하진 않았다.
부엌을 나가기 전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지은아, 어미가 널 아끼니까 챙기는 거다. 내 실망시키지 마라. 나는 윙윙거리는 냉장고 소리만 울리는 부엌에 홀로 서 있었다. 성에 낀 유리 너머로 놓인 그 약병은 마치 나를 유혹하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배 같았다. 다음 날 새벽, 가족들은 서둘러 공항으로 출발했다. 마당엔 대형 캐리어 4개가 놓였다. 정 여사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였다. 이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태주는 여전히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은 채였다. 태성은 초조하게 차에 오르며 몇 번이나 저택을 돌아보았다. 차에 타기 전 정 여사가 태경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누워있는 막내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한숨을 쉬었다. 태경아, 며칠만 다녀올 테니 조용히 누워있거라. 나는 그 말이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 조용히 누워있으라니. 마치 다 끝날 때까지 숨죽여 있으라는 명령 같았다. 그녀는 돌아보며 내게 손가락질을 했다. 남편 간호 똑바로 해. 만약 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너야. 이 영감도 거들었다. 함부로 병원 옮기지 말고 외부인 들이지 말고 잠가둔 방 서류엔 손도 대지 마라.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백의사한테 먼저 연락하고. 태준이 내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재수 씨, 간호 일찍 꼼꼼하게 서명해도 FM대로 하면 아무도 재수 씨 원망 안 해. 나는 그들 모두와 눈을 맞추며 대답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에 오르던 태성.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재수 씨, 무슨 일이 생겨도 남의 말 다 믿지는 마. 내가 되묻기도 전에 태준이 소리쳤다. 태성아, 빨리 타. 철대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멀어졌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텅 빈 대저택 마당에 홀로 선 나는 뼛속까지 시려움을 느꼈다. 집 안에는 미동도 없는 남편과 다이어리를 쥔 간호사 아영뿐이었다. 거실 구석의 CCTV는 조용히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정 여사가 두고 간 특제 한약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달콤한 초대에 절대 응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출국한 첫날 밤, 거실 한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다. 간호사 아영은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연신 볼펜을 사각거리며 일지를 적고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 소리처럼 소름 끼쳤다. 아영 씨, 오늘 어디서 자요? 아영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네? 전 1층 별채방에서 잘 건데 부르시면 바로 올게요. 나는 그녀가 쥐고 있는 다이어리를 보았다. 다 적었어요? 네, 거의 다요. 방금 기저귀간 시간, 미음이랑 약 들인 시간 적었어요. 내가 다가가 페이지를 내려다보자 그녀가 재빨리 손으로 가렸지만 이미 그 문장을 보았다. 야간 보호자, 직접 전담 모니터링 실시, 강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 그래요. 얼른 가서 쉬어요. 오늘 밤은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아영은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다 참았다. 가방을 싸면서도 그녀는 태경을 물끄러미 보았다. 완전히 냉혈한은 아니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이 그녀의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영이 떠난 뒤 나는 병상 옆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다. 구석의 CCTV는 여전히 깜빡였다. 예전엔 도둑을 잡기 위해 설치한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이 집안의 진짜 도둑들이 안에 사람이 덫에 걸리는지 감시하는 용도임을 깨달았다. 밤 10시쯤 나는 친정엄마, 충주 안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지은아, 태경 서방은 좀 어때? 차도는 있고? 엄마 목소리를 듣자 목이 메었지만 절대 울 수 없었다. 똑같아. 그래도 간호사도 있고 하니 괜찮아.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부부란 게 힘들 때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야. 너도 너무 무리하다. 병나지 않게 챙겨라. 시부모님은 같이 계시지? 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부모님이랑 형님들 다 호주로 출장 가셨어.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엄마가 조심스레 말했다. 남편이 다 죽어가는데 온 식구가 집을 비워? 그거 예사로운 일 아니다. 지은아. 나는 잠자는 태경을 보며 작게 답했다. 알아, 엄마. 전화를 끊고 태경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창밖으로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고 거실의 커다란 괴종시계가 자정을 향해 무겁게 똑딱거렸다. 깜빡 잠이 들었을까. 자정 무렵 누군가 아주 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번쩍 눈을 떴다. 희미한 수면 등 불빛 아래 남편의 미간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숨을 죽였다. 이내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죽은 사람 같았던 그 눈동자가 아니었다. 지치고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완전히 이성을 찾은 눈빛이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다. 태경 씨, 당신 내 말 들려? 깨어난 거야. 그의 손가락이 이불보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내 손등을 살짝 건드렸다. 그의 입술이 힘겹게 달싹였다. 쉬. 나는 황급히 입을 막고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벽 구석의 CCTV를 향했다. CCTV. 녹음될 수도 있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띄엄띄엄 말했다. 나는 몸을 숙여 내 등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고 속삭였다. 여보, 그는 온 힘을 쥐어짜듯 말했다. 냉장고에 있는 거 절대 먹지 마. 내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그 한약? 그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내 눈을 감았다. 얼굴에 식은땀이 맺혔다. 내가 서둘러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 그가 다시 작게 속삭였다. 그 일지 믿지 마.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은 듯 몸이 축 늘어졌다. 밤새 그 곁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불을 켤 수도 누구를 부를 수도 없었다. 남편은 식물인간이 아니었다. 듣고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로 이 집안, 그의 핏줄이라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화면을 보더니 내게 내밀었다. 사모님, 정 여사님 화상 통화예요. 나는 재빨리 눈가를 비벼 지친 표정을 꾸며냈다. 화면 속 정 여사는 호텔이 아닌 하얀 조명의 회의실 같은 곳에 있었다. 뒤로 서류 더미가 보였다. 지은아? 밤새 태경이는 좀 어때? 여전해요, 어머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눈도 못 뜨고? 네, 계속 누워만 있어요. 정 여사는 화면 너머로 나를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어젯밤 집에 온 사람 있었니? 아니요. 내가 다려준 한약은 먹었어? 질문이 너무 빨라 옆에 있던 아영도 움찔했다. 나는 태연하게 답했다. 아직요. 어젯밤엔 너무 피곤해서 물만 마시고 잤어요. 화면 속 정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시계바늘이 어긋난 듯한 찰나의 순간이었다. 이내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다. 왜 안 먹어? 챙겨줬는데. 간병하려면 체력이 중요해. 태준이 불쑥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윤 간호사. 일지 꼬박꼬박 잘 쓰고 있지? 네, 상무님. 화면 속 두 사람의 미소 뒤편에 놓인 서류 뭉치들을 보며 나는 간밤 남편의 깨어남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경고였음을 깨달았다. 걱정 마세요. 한약은 이따 챙겨 먹을게요. 내 대답에 정 여사는 말없이 화면을 껐다. 냉장고 속 한약, 미동도 없는 남편, 그리고 나는 이제 병상 옆에서 울기만 하는 바보 같은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정확하게 두려워하고 치밀하게 침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외줄타기를 했다.
아영 앞에서는 평소처럼 남편의 몸을 닦고 죽을 먹였다. 태경 씨, 오늘은 날이 좀 풀렸네 라며 연기도 했다. 하지만 뒤돌아설 때마다 팔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위가 아프다는 핑계로 한약을 입에 대지 않았다. 대신 맨죽만 끓여 먹었다. 아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사모님, 그 좋은 약을 진짜 안 드세요? 나는 수건을 빨며 무심히 답했다. 피곤할 때 보약 먹으면 간에 물이 가요. 정신 좀 맑아지면 먹어야 제대로 흡수되지. 아영은 억지로 웃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전부 창문에 커튼을 치고 사는 기분이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저녁이 되자 나는 평소처럼 약이 담긴 트레이를 가져왔다. 하얀 약, 노란 약, 그리고 아주 작은 초록색 약. 아영 씨, 백 선생님이 처방한 약 내역서 처방전 받았어? 네? 아니요. 그냥 기존 약 그대로 먹이라고 하셔서. 기존 약이 뭔데? 어제 처방전 보내달라고 했잖아. 아영은 당황하며 휴대폰을 뒤적였다. 선생님이 바쁘신가 봐요. 그래도 며칠 내내 드시던 건데. 그냥 주시죠? 나는 차갑게 웃었다. 며칠 내내 제대로 확인 안 한 내 잘못도 있지만 오늘은 안 돼.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도 원산지 따지는데 의식 없는 환자한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먹일 순 없잖아? 처방전 오면 그때 먹일 테니까 두어. 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말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을 찔렀다. 밤이 깊고 아영이 1층 별채로 들어간 후 거실 조명을 낮췄다. 태경의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앉았다.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척하며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밤 11시. 그의 손가락이 내 손바닥을 살짝 긁었다. 숨을 멈췄다. 그가 눈을 떴다. 충혈되고 푹 패인 눈이었지만 이성은 또렷했다. 나 말할 힘 있어. 바람 소리 같은 속삭임이었다. 나는 수건으로 그의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언제부터 깬 거야? 왜 나한테도 숨겼어? 그가 CCTV 쪽을 힐끗 보았다. 사고 후 아주 짧게 의식이 돌아왔어. 근데 내가 눈을 뜰 때마다 그 백 의사가 약을 늘렸어. 몸이 돌덩이 같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다. 누가 약을 늘려? 이 집안에서 내가 조용히 누워있길 바라는 사람. 세상에 도대체 왜 당신한테 이러는 거야? 그가 힘겹게 눈을 감았다. 돈 빌려달라는 걸 거절해서가 아니야. 형들은 빚이 830억이나 있어. 호주 사업 실패로 사채 쓴 거야. 담보가 필요했던 거야. 숨이 막혔다. 당신 회사는 어떻게 하고? 당신 생명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만 520억. 그리고 창고 부지랑 장비들. 태경이 기침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어. 공사 현장 내리막길에서 트럭 브레이크가 파열됐고 야근할 때 가스밸브가 새기도 했지. 형이랑 밥 먹고 식중독에 걸려 쓰러진 적도 있고 그때마다 내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가 접수됐었어. 나는 경악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핏줄이 그를 돈으로 환산해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 내 가족이 설마 그럴까봐. 나 진짜 미련하지? 그의 씁쓸한 미소에 나는 눈물이 터질 뻔했다. 그 한약. 마시면 나처럼 의식이 몽롱해질 거야. 그러면 너한테 내 약을 잘못 먹이게 하고 과실치사로 덮어씌울 생각일 거야. 그 일지, 그게 덫이야.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어떻게 해야 해? 절대 서명하지 마. 약도 함부로 주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당신 살릴게. 다음 날 아침 아영이 다가와 다이어리를 내밀었다. 사모님, 며칠치 밀린 서명 좀 해주세요. 사모님이 직접 약도 주시고 간호하셨잖아요. 뻔히 보이는 함정. 나는 펜을 들었지만 서명하지 않았다. 강지은 보호자 전면 관리 및 투약.
외부인 개입 없음. 아영 씨, 이거 날짜 당겨서 거짓말하는 거잖아. 나 회계사야. 영수증 날짜. 하루만 틀려도 세무조사 받는데 사람 목숨 달린 일지에 조작을 해? 그녀는 사색이 되어 물러섰다. 더 이상 압박하지 못했다. 오전 11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강지은 사모님입니까? 저 태경 대표님 회사 회계팀장 오동길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태준 상무님 쪽에서 이상한 결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결제요? 대표님 법인 공동인증서로 220억짜리 설비랑 창고를 안푸지아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매각하는 전자결제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서명이 좀 이상해서요. 나는 거실 쪽을 힐끗 보았다. 태경은 누워있고 밖에서는 그의 재산이 공중분해될 위기였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남편이 예전에 알려준 비상암호를 떠올렸다. 추수철 17번. 수학이 넘어 팀장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사모님, 그 암호는 대표님과 저만 아는 건데. 네, 대표님이 예전에 신신당부하셨어요. 본인 대면 확인 없이 회사 자산 넘기려 하면 무조건 막으라고요. 오 팀장의 목소리가 굳건해졌다. 알겠습니다. 제가 절차 꼬투리 잡아서 모든 프로세스락 걸겠습니다. 하지만 위임장까지 위조한 거면 심각합니다. 네, 시간 좀 벌어주세요. 끊고 나서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태경에게 속삭였다. 오, 팀장이 막았어. 근데 위임장이 있대. 태경이 눈을 번쩍 떴다.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이 필요해. 그거 아버지 서재 옆 제실서재 금고에 있어. 오늘 밤에 거기 들어가야 해. 자정이 넘고 아영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나는 태경을 부축해 몸을 일으켰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태경 씨, 넘어지면 나 당신 못 들어올려? 그가 픽 웃었다. 알아. 강지은 회계사님, 12시 50분. 복도 CCTV가 3분간 리부팅되는 틈을 타 우리는 서재로 숨어들었다. 평소 제사용품과 고서들이 있는 방. 태경은 벽면에 있는 오래된 자개장 아래쪽 비밀 공간을 눌렀다.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갈색 서류 봉투, 서류철, USB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서류는 태경의 520억짜리 생명보험 증권. 그 뒤로 수익자 변경 서류들이 줄줄이 나왔다. 나와 있던 내 이름은 지워지고 이학수, 정명희, 이태준, 이태성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환자의 의식 불명 및 가족의 전적인 간호를 이유로 든 위임장. 태경의 서명이 있었지만 회계사인 내 눈엔 스캔해서 컬러 복사한 조작본임이 단박에 보였다. 더 끔찍한 것은 금치산자 및 성년 후견인 신청서와 내가 쓴 것으로 위조된 모든 의료처치 책임을 진다는 동의서였다. 그 동의서 하단의 내 서명은 내가 지난달 친정엄마 병원 모시고 갈 때 썼던 휴가계의 서명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었다. 나는 치가 떨렸다. 태경이 헐떡이며 말했다. 그 USB 챙겨. 나는 모든 서류를 폰으로 선명하게 찍고 서랍을 원상복구한 뒤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방을 빠져나오려는데 태경의 구형 스마트폰 앱마당 보안용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김철민 기사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두꺼비 집을 내리고 창고 쪽으로 몰래 들어오고 있었다. 증거 없애러 온 거야. 우리는 황급히 2층 다락방으로 피신했다. 아래층에서 방문을 따려는 소리와 김 기사가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 상무님, 문은 그대로고 저 여자도 자는 것 같습니다. 밑에 서류들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폰을 문틈으로 내밀어 그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 어두운 집구석에 모든 죄악을 기록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놈들이 떠나고 우리는 다시 병상으로 돌아왔다. 등줄기에 땀이 비오듯 흘렀다. 날이 밝자마자 태경의 지시대로 류재명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류 변호사는 과거 트럭 사고 때부터 태경이 비밀리에 조사를 맡겼던 사람이었다.
정오쯤 택배 기사로 위장해 뒷문으로 들어온 류 변호사는 내가 수집한 서류 사진과 USB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경악했다. 이건 살인 미수에 사문서위조, 배임 횡령까지 얽힌 대형 범죄입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교차 검증됩니다. 오후엔 태경이 믿는 진짜 의사 한지훈 선생이 몰래 왕진을 왔다. 그는 백 의사의 처방전을 보고 혀를 찼다. 이런 상태에서 수면 유도제와 근육 이완제를 이 용량으로 쓴 건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박제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특제 한약을 꺼내 샘플을 채취했다. 밑에 가라앉은 이 미세한 백색 가루, 국과수에 넘기면 금방 답 나옵니다.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돌아오기 전날 이들이 발악을 시작했다. 내 친정 충주 엄마에게 발신 표시 제안으로 협박 전화가 갔다. 내 오빠 지환에게는 가짜 채무 보증 서류를 들이밀며 협박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었다.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던 윤아영 간호사가 무너졌다. 그녀는 펑펑 울며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사모님 죄송해요. 제 남동생이 도박빚을 크게 져서 상무님이 그거 갚아준다고 절 협박했어요. 어떻게든 사모님이 일지에 사인하게 만들라고 지시한 통 내용 다 여기 있어요. 류 변호사는 그 즉시 모든 증거를 포렌식 복사했다. 그날 밤 익명의 메일이 하나 더 왔다. 살고 싶으면 뒤뜰 패창고 환풍구 밑을 봐라. 혼자 나가 찾아낸 비닐봉지 안에는 기가 막힌 서류가 있었다. 사망진단서, 환자명 이태경, 사인 장기의식 불명에 따른 호흡부전, 사망 일심한 공란으로 비워둔 완벽한 가짜 서류였다. 그리고 태중과 백 의사가 돈봉투를 주고받으며 모의하는 영상이 담긴 SD카드. 차남태성이 양심의 가책인지 아니면 꼬리 자르기인지 몰래 보내온 것이었다. 출국했던 가족들이 돌아왔다. 정 여사는 집에 오자마자 태경을 안고 가짜 눈물을 흘리더니 바로 냉장고로 직행했다. 지은아, 내가 준 한약 왜 안 먹었어? 그녀가 보란듯이 병을 흔들고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일부러 과장되게 소리쳤다. 이게 뭐야? 왜 바닥에 이상한 하얀 가루가 있어? 너 집에 혼자 있으면서 내 아들한테 아니면 내 음식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기다렸다는 듯 태준이 다가와 소리쳤다. 재수씨, 이거 경찰 불러야겠네. 그동안 약 처방 네가 다 했지? 일찍 갖고 와.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마치 미리 짜여진 연극 무대 같았다. 이 영감이 인주와 서약서를 내밀었다. 네가 모든 간호의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에 지장 찍어라. 안 그러면 이 약병에 독탄죄로 콩밥 먹을 줄 알아. 태준이 내 손목을 비틀어 억지로 인주의 손가락을 찌그려 했다. 놔라! 이거 안 놔! 내가 소리쳤다! 그 순간 거실 중앙의 침대에서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아내의 손 놔라. 거실은 무덤처럼 정적이 흘렀다. 식물인간이라던 태경이 백지장 같은 얼굴로 침대 난간을 짚고 상체를 반쯤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핏발선 눈으로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정 여사는 들고 있던 한약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이 영감의 입이 떡 벌어졌다. 태준은 내 손목을 놓은 채 유령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대. 태경아, 너 깬 거냐? 태준이 더듬거렸다. 태경이 피식 웃었다. 슬프고도 처절한 웃음이었다. 형들이 내 목숨값 520억으로 호주 빚잔치 하려는 거 다 들을 만큼 충분히 일찍 깼어. 정 여사가 다가오려 했다. 아들아, 오해다. 어미가 널 얼마나. 어머니, 태경이 일갈했다. 저한테 주려던 그 수면제 가득 든 한약. 제 아내한테 먹여서 저 죽인 범인으로 몰려고 하셨잖아요. 내가 조용히 누워 있었던 건 내 핏줄들이 내 등에 칼을 어디까지 꽂나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별채 문이 열리며 류재명 변호사, 한지훈 의사, 오동길 회계팀장이 걸어 들어왔다. 류 변호사가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방금 정 여사님이 약병 흔드시는 영상,
그리고 아내분께 서명 강요하시는 영상 완벽히 체증했습니다. 물론 며칠 전 국과수에 넘긴 한약 샘플 검사 결과도 나왔고요. 치사량에 가까운 약물 성분입니다. 또한 위조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망진단서 위조 내역까지 전부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태성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태경아. 다 형이 빚 때문에 미쳐서 그랬어. 태주는 이건 모함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대문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영감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정 여사는 혼절하는 척 바닥에 쓰러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태경은 내 손을 꽉 쥐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힘있는 손이었다. 경찰이 들이닥쳐 태중과 부모님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백 의사 역시 사문서 위조 및 살인 미수 공모로 체포되었다. 우리는 간단한 집만 챙겨 그 화려하고 저주받은 평창동 대저택을 걸어 나왔다. 나는 승리자가 된 기분이 아니었다. 그저 지옥에서 생존했을 뿐이다. 핏줄이라는 이름이 결코 악행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덧치되었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정당한 방어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태경과 내가 맞잡은 손만큼은 더없이 따뜻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